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 우리 시장은 박스권에 갇히면서 역대급 디커플링으로 투자자분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11월은 통상 배당 수요도 늘고 주가도 올라서 연말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과연 해법은 있는지 이분과 머리 맞대고 고민해보겠습니다. 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디커플링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미국은 최근 한 지수가 10% 이상 급등하는 초강세를 보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우리 시장은 10%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박탈감도 있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런 디커플링은 또 언제쯤 해소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뭐 다소 예고된 디커플링이라고 보는데요. 네,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 측면에서 미국 쪽이 조금 우세했고요. 네, 그리고 달러가 조금 뭐 강세 기조지 않습니까? 원 달러가 좀 올라가는 그런 원화 약세 기조인데 이런 상황은 뭐 외국인들이 좀 신흥국 전반에 조금 자금을 뭐 투입하기가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 달러 강세는 사실은 이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연준의 테이퍼링과 내년에 있을 금리 인상에 대한 좀 불확실성 때문에 생긴 부분이 좀 농후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조금 외국인들이 또 뭐 시기적으로도 뭐 공격적인 어떤 뭐 해외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렵고요. 펀드에 조금 뚜렷한 뭐 이렇게 이동이 어려운 상황, 또 북클로징, 연말 갈수록 전체적으로 좀 쉬는 분위기, 이런 상황에서 달러의 조금 강보합세 기조, 그리고 전체적인 뭐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뭐 수급 공백이라고 할까요? 조금 뭐 국내 그 개인들이 지금 수급 주체로 그동안 뭐 올해 내내 활약을 해왔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힘이 딸리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빨리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디커플링에 대한 이유, 달러도 말씀을 주셨고 기본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이 베이스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든 상황입니다. 내년 1월까지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25%까지 올려놓고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지, 어떻게 관측하시는지, 또 시장의 영향력 부분은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조금 세게 나갑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상보다 굉장히 강하죠. 네. 근데 지금 뭐 최근에 보면 뭐 경제 규모는 작습니다만 폴란드나 체코 이런 데들이 뭐 굉장히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 지난주에 연준이 좀 어쨌든 통화정책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반면에 이제 영란은행이라든지 뭐 유럽중앙은행, ECB는 이제 동결을 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경제 사이즈가 작고 또 신흥국 쪽에 가까운 국가들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좀 자산 시장의 과열이라든지 또 부채 대응의 목적으로 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요. 특히나 지금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대선 전에 조금 금리를 올려놓고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할 때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 조금 첫 단추를 꿰면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이런 의도도 좀 엿보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연준이 뭐 금리를 언제 첫 금리 인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내년 6월에 인상할 것이라는 지금 예측이 유로 달러 선물 시장에서는 굉장히 80% 이상 그렇게 확률로 지금 형성돼 있고요. 심지어는 9월 인상도 상당히 유력하다라는 쪽으로 지금 선물 시장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쨌든 내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조금 연초에 먼저 올리느냐, 그리고 뭐 미국이 어쨌든 연 후반에, 연 중후반에 올리느냐, 조금 뭐 전 세계 금리 인상은 뭐 기조적으로 피할 수 없는 추세인 것 같고요.
뭐 다 이렇게 통화 긴축기에 들어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통화 정책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기축 통화인 미국 쪽의 반응을 우리나라도 강하게 받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환율도 부담을 받고 있거든요. 달러당 원화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1,200원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제 가능할까요? 네, 뭐 지금 1,200원이 뭐 사실은 먼 수치이면서도 좀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1,180원이니까요. 18원 정도 올라가는. 네네네. 예. 1,182.65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글로벌 달러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미국 통화가 글로벌 달러 가치가 조금은 슬금슬금 올라가는 지금 양상인데 이게 이제 해소가 되려면 경기 쪽에서 훨씬 더 센 어떤 그 재료가 나오면 소위 리스크 온 환경, 지금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어수선한 조금 부담스러운 이런 불확실성을 이제 경기가 또 기업 실적이 날려버리면 전체적으로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이제 본격적인 뭐 실적 장세, 양호한 경기와 금리 상승이 같이 동반하는 그러한 국면에 도달해야 이제 달러가 조금 약세로 반전될 텐데 이제 거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원 달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뭐 예단할 수 없겠으나 1,200원은 내년 연초 정도에 조금 살짝 터치하거나 살짝 넘기는 그러한 원화 약세도 좀 열어놔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초반에 외국인들이 시장에 와줬으면 하고 이렇게 바람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들 종합적으로 보면 올해 말까지는 그 여건이 쉽지는 않다라고 좀 귀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실적 장세를 본격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여건들 다 털고 가야 되는데 그럼 내년 정도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뭐 내년도에 이제 인플레이션 현재 뭐 지금 그 세차게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 압력을 이겨내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 실적이 무엇보다도 좀 새로운 터닝 어떤 포인트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터닝 포인트 하려면 보이려면 아무래도 수출 물량 자체가 이제 증가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 세계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조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출 단가가 주도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수출. 그래서 이어서 물량까지 개선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조금 가장 큰 포인트는 반도체 경기가 사이클이 이제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물론 이제 주가는 그런 반도체 사이클에 선행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년 중반에 반도체 사이클이 뭐 돌아선다고 보면 주가는 뭐 내년 봄 정도에 바로 이제 좀 대형주 중심으로 또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 확장, 교역 확대, 또 달러의 약세, 또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쪽으로의 경기의 좀 온기의 확산 이런 부분들이 좀 충족되려면 저희들의 판단은 한 내년 봄 정도는 돼야 여건이 조금 다 조성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겨울은 어떻게 나야 할까요? 연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보수적으로 조금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박스권 장세라고 좀 생각한다면 뭐 다행스러운 것은 앞으로 경기 확장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단을 좀 지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좀 방어적인 종목과 좀 핵심 성장주 테마 이렇게 좀 바벨 전략으로 이원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금리가 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에 뭐 금융주를 비롯해서 배당 유망주 이런 쪽이 좀 하방 경직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시장 방어 쪽은 금융주,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죠. 유망주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바벨 전략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방어주와 함께 이 양극단에 있는 네. 성장주 같이 보는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성장주라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네, 거죠? 성장주의 범위를 조금 좁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강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성장주가 이렇게 좀 이렇게 때를 지어서 그룹을 지어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좀 밸류에이션, 뭐 사실 성장주는 좀 밸류에이션 뭐 이슈보다는 좀 핵심 좀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지금 네. 뭐 그중에서 조금 빠른 순환매가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세의 지속성이 어느 정도 보장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상승 종목 수가 상당히 좀 압축된 상황에서 연말 당세는 소수의 성장주 중심으로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순환매 관점에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일종의 인기를 받고 있는 성장주를 말씀하시는군요. 이제 과거의 성장주와 요즘 성장주의 분류가 많이 바뀌고 있고 워낙 이제 변화 트렌드가 빨라서 그런데 메타버스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메타버스, 뭐 ETF 이런 관련 기업들이 요즘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미디어 컨텐츠도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시장에 수급이 쏠리는 종목 성장주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 위드 코로나 해서 소비 관련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네, 지금 소비 관련주들이 뭐 사실 광군제도 지금 있고요. 예. 네, 연말 미국 소비 시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재고가 부족하고 좀 제품 단가가 좀 올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유통 차질이 좀 아직까지는 해소되지 않은 분위기라서 예년의 연말 소비 시즌보다는 뭐 국내외 전부 다 같이 조금 소비의 탄력도가 조금 실망스럽지 않을까, 조금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겨울을 잘 나야겠네요. 이제 보수적인 관점 전반적으로 말씀 주셨고 방어주와 핵심 성장주 이원화 전략, 바벨 전략까지 기억해 보겠습니다. 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발 성공 투자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기관이 오늘 매도 압박을 거세게 넣으면서 지수가 계속 아래를 향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넘는 조정이고요. 2,936선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990선 지지력 테스트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시총 상단에 위치한 종목군들 부진한 흐름입니다. 바이오주가 이렇게 무너질 정도의 이슈인가 싶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수급 상황 따져보시면서 이어지는 순서를 통해서 오늘도 안전한 전략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